지금 당신 지갑에서 돈이 새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도 안 잡히고 통장 내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십만 원, 어떤 가구는 수백만 원이 어딘가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당신이 기꺼이 내고 있는 이유가 있죠. 금리가 곧 내려갈 거라는 기대,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확신,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 사람들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섭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가계대출이 2조 원 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보면 3조 원 가까이 불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용대출이나 다른 종류의 빚은 오히려 줄어드는 와중에도 부동산을 향한 베팅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그 반대편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좋은 소식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금리를 낮추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경기가 식어가기 시작할 때 금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이 39도까지 오른 환자한테 해열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해열제를 맞는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아픈 몸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투여된다는 건 환자가 위중하다는 신호인데 말이죠. 답답하게도 시장은 그 신호는 무시하고 해열제가 나왔다는 소식에만 환호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숫자로 한번 보시죠. 성장률이 1% 안팎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1%라는 게 체감이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1년 뒤에 101만 원이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물가는 3%에서 4%씩 오릅니다. 101만 원을 받아들고 103만 원짜리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 이자는 여전히 4%에서 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 느리게 오르고 물가는 더 4% 빠르게 오르고 이자는 5%로 쉬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 구조에서 빚을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윤곽이 보이시나요? 3억 원을 빌려서 연 4% 이자를 낸다면 매달 100만 원이 나갑니다.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금리가 1%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이미 1200만 원어치의 가격 상승을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당겨 쓰는 건 결승선에 다가간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출발선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르니까 이자 비용쯤은 그 상승분이 메워줄 거라고요. 2010년대에는 그게 실제로 통했습니다. 성장률이 3%에서 4%를 이제 넘나들고 인구는 늘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빚을 내도 경제 자체가 자라면서 빚이 저절로 희석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도시는 이미 빈집이 넘쳐나고 있죠. 경제가 자라지 않는 땅 위에서 빚만 자라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나라의 민낯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매수자가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아파트 값이 15억 원이라는 건 누군가 15억 원을 내고 살 의향이 있을 때만 유효하죠. 그 누군가가 사라지면 15억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15억 원을 주고 살 새로운 수요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소득이 탄탄하고 대출 여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소비가 줄고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있는 환경에서 그런 수요자가 계속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나서 실제로 내 손에 남았을 수 있는 돈을 말하죠. 5억 원 대출이 있는 가구가 매달 200만 원 안팎의 원리금을 내면 그 돈은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은행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식당 매출도 줄고 냉장고 공장도 주문이 줄고 공장 직원의 일거리도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부채가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방식입니다. 한 가구의 이자 납부가 옆 동네 식당을 죽이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게 낯설게 들리지만 이 연결이 수백만 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자가 된 기분에 오히려 소비를 늘릴 것 같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 팔아야 실현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이자는 실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 반드시 현금으로 빠져나가죠. 집값이 2억 원 올랐다는 소식에 기분은 좋겠지만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은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자산 숫자는 오르고 현금은 줄어드는 이 비틀린 감각이 나의 경제 상태를 조금씩 아슬아슬한 줄 위에 세우는 겁니다. 기업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을 멈춰야 하죠. 성과급이 사라지고 비정규직부터 계약이 끊기고 중소기업부터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결국 자산 시장으로 충격이 돌아옵니다. 고용이 불안해진 사람은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수요가 줄어도 가격은 얼마간 버팁니다. 그런데 이자를 견디지 못한 가구들이 하나씩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한두 건이지만 그게 10건, 100건이 되는 순간 시장 전체의 심리가 뒤집히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순간 바로 빚으로 세운 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이 하늘 끝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도쿄 도심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10년, 30년을 잃어버렸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던 시절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안겨줬습니다. 당시에도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말이 돌았지만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 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의 그때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구조적인 닮은 꼴이라는 것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성장 둔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시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출을 자극하는 패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빚을 늘릴까요? 단순히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온 과거의 기억이 있는 세대는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느낍니다. 전셋값이 오르니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는 계산도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쉽게 만들어 놓고 정부는 때로 규제를 풀어줍니다. 시스템 전체가 대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개인이 그 흐름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빚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빚이 진짜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빌려서 투자한 수익이 이자를 훌쩍 넘어서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특히 공감되실 겁니다. 문제는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날개가 달린 신발이 물속에서는 닻이 되듯 저성장 고물가, 고부채 환경에서 빚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써버리는 시간 도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금리를 0.25% 내렸을 때 실제로 시장에 체감이 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죠. 그 사이에 이미 늘린 빚의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금리 인하 발표를 듣고 당장 집값이 오를 거라고 계산한다면 그 기대 자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이 기대를 먹고 자라다가 현실이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조정이 옵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 설계가 경제가 계획대로 돌아갈 때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나요? 계획대로 안 돌아갈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라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늦게 내려오거나 직장이 갑자기 흔들릴 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가 생길 때 지금 내 대출 규모로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내용들을 점검하세요. 먼저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1년에서 2년을 더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내 이자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를 낙관적으로 전제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이자가 월 소득의 몇 %인지 체크하세요. 만약 소득의 40% 이상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면 생활비, 비상금, 노후 대비 등 다른 재정 항목들이 전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산 가격이 올라봤자 삶의 질이 나빠지는 역설이 현실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어떤 성격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하세요. 실제로 소득을 만들어내거나 자산 가치를 분명히 높여주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라는 도박 심리로 무리한 베팅을 한 것인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산이 20% 하락하는 상황이 와도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현금 흐름은 일상을 지킵니다. 위기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이 10억짜리인데 통장에 500만 원도 없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집을 팔 수밖에 없고 급하게 파는 집은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자산도 잃고 여유도 잃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지는 거죠.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이제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차이가 한 번에 몇 년치의 소득 격차로 벌어집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뛸 때 그 흐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재정 설계의 하나의 좌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조를 보는 눈,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비싼 자산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경제머신 로그아웃!